아내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나는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수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로 겨울비가 차갑게 내렸고 나는 우산도 없이 그 빗물을 온몸으로 맞았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 성공, 내 부, 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차가운 돌멩이 하나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내의 사진 속 환한 미소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밤을 떠올릴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찌뿌드드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인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길을 걸어 회사로 향했다. 25년 동안 다닌 회사 생활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도, 기대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하루에 10마디도 되지 않았고 아이들과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차를 몰고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건물에 마사지라고 쓰인 간판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런 곳은 불건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싶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낡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마사지샵 문을 열었을 때 훅 하고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카운터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조명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나의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내 몸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일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네, 요즘 좀 많이 힘드네요. 다들 그렇죠. 뭐.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마사지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다. 학생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3이요. 23이면 한창 좋을 나이인데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네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살다 보면 뭐 다 그런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와 같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마사지가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팁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손님. 이름이 뭐예요? 내 물음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유진이에요. 유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배웅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다음에도 꼭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유진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의 앳된 얼굴, 슬픈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것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유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나의 파멸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유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앳된 얼굴과 슬픈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단순히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다시 대화하고 싶었다. 그녀에게서 느꼈던 위로와 공감이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마사지 샵을 찾았다. 아내에게는 야근이나 친구와의 모임 등 갖가지 핑계를 댔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내 말을 믿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아내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유진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마사지샵에 갈 때마다 나는 유진을 지정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우리는 마사지 시간 내내 끊임없이 대화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멀리하는지.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동정 대신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와 같은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마사지샵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마사지 시간이 끝난 후 그녀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마사지샵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마사지사가 아닌 23세 평범한 여대생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이 좋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삶에서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을 보았다. 우리는 매일 밤 통화를 했다. 낮에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밤에는 서로의 꿈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의 나를 보았다.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우고, 사랑을 갈망했던 그때의 나를.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안식처였다. 답답하고 공허한 현실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 역시
내게서 같은 위로를 얻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차 위태로워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매달렸다. 유진아, 나를 떠나지 마.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의 이기적인 말에 그녀는 당황한 듯했다. 손님,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비싼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녀가 꿈꾸던 미술 전시회에도 함께 갔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의 이런 행동들은 그녀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주는 행복과 함께 나로 인해 생긴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괴로워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소유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망설이는 거지?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가난 때문에 첫사랑을 포기했지만 성공 후에는 그 사랑을 되찾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유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팍팍한 삶에 잠깐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유진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그 활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중독자처럼 되어갔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유진을 향해 있었고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일희일비했다. 어느 날 나는 유진에게 더 이상 마사지 샵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진 씨,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내 제안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힘든 일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제가 뒷바라지 해줄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유진은 마사지 샵을 그만두었다. 나는 그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고 그녀는 그 돈으로 그림을 그리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피어 있었고 나는 그 미소가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소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연인처럼 만났다. 나는 아내에게 지방 출장이나 늦은 야근을 핑계로 대며 유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50대 중년의 삶에서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 비싼 옷,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예전에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는 것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지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고 나는 그 미소를 보는 것이 좋았다. 나는 그 미소가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소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진은 나와 있을 때 행복해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남편과의 갈등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고 나는 그녀의 불행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그냥 다 버리고 나한테 와. 내가 너 책임질게. 나는 감정에 휩싸여 그런 말까지 내뱉었다. 그녀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의 현실적인 대답에 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나의 부를 이용하려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아내의 옆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낮에는 유진과 함께하며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이중생활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들이 쌓여 거대한 파국을 향해 조용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유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팍팍한 삶에 잠깐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유진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그 활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중독자처럼 되어갔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유진을 향해 있었고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일희일비했다. 어느 날 나는 유진에게 더 이상 마사지샵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진 씨,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내 제안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힘든 일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제가 뒷바라지 해줄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유진은 마사지샵을 그만두었다. 나는 그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고 그녀는 그 돈으로 그림을 그리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피어 있었고 나는 그 미소가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소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연인처럼 만났다. 나는 아내에게 지방 출장이나 늦은 야근을 핑계로 대며 유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50대 중년의 삶에서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 비싼 옷,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예전에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는 것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지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고 나는 그 미소를 보는 것이 좋았다. 나는 그 미소가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소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진은 나와 있을 때 행복해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남편과의 갈등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고 나는 그녀의 불행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그냥 다 버리고 나한테 와. 내가 너 책임질게. 나는 감정에 휩싸여 그런 말까지 내뱉었다. 그녀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의 현실적인 대답에 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나의 부를 이용하려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아내의 옆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낮에는 유진과 함께하며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이중생활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들이 쌓여 거대한 파국을 향해 조용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유진과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중독되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더 이상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나는 그녀도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건넸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손님, 유진아, 이제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내 말에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렸다. 손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정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정 나 때문에 그 힘든 마사지샵에서 벗어났잖아. 내가 너의 삶을 바꿔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가정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나의 격한 반응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나는 내 차가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마치 유령이 운전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힘들게 이룬 성공도, 가족도,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나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내 가슴은 더 격렬하게 아파왔다.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이미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 휴대폰 화면이었다. 유진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리고 그녀에게 보냈던 비싼 선물들의 영수증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다.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나 알고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이 변하는 걸 느꼈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나 자신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몰랐어. 나도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나 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필요는 없었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의 죄책감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헤어져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당신을 용서할 자신이 없어. 당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게 건넸다. 서류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내 손은 덜덜 떨렸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행복, 그리고 나 자신까지.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곳에 혼자 남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가정이 파괴되었다. 나의 성공은 빛을 잃었고 나의 삶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시작점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으로 떨어졌다. 나는 빈껍데기만 남은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집을 나왔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 삶에서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대리에게 맡기고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내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유진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의 불성실한 태도와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고 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내가 만약 마사지샵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아내의 외로움을 눈치챘더라면, 그녀는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나는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아들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가 쓰러졌다고 왜 내 잘못 때문일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되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간 후 계속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내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내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 갔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나는 매일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늘어진 그녀의 손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그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저 초췌한 모습으로 엄마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내게 더 큰 고통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5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아내를,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잃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저 빛나는 빌딩들 중 하나에 내가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병실 한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유진에게 썼던 돈들이 떠올랐다. 비싼 옷,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라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수없이 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허무한 욕망을 채웠다. 나는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유진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차단한 뒤였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수도, 그녀의 소식을 알 수도 없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나의 비극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나는 길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연아, 미안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었고, 나 자신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나는 병실에 돌아와 아내의 옆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내 얼굴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내가 얼마나 유진에게 미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더니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도 아빠의 진심을 알 거예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나는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아들은 너무나도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을 그녀의 곁에서 보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러던 어느 새벽, 나는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물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흐르자마자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멈췄고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내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내는 떠났다. 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나는 그의 곁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찾아온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은 내가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부분은 오지 않았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 안은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작은 공간에 안치하고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손과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곁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아이들의 존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다시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고 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내가 만약 마사지샵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아내의 외로움을 눈치챘더라면 그녀는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아들과 딸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알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유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동창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는 대신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나는 그녀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 나처럼 불행할 것이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불행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다시 아내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영상처럼 멈춰버렸다. 나는 매일같이 아내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묘비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슴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팍팍한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찾아갔던 마사지샵,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유진.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키웠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통해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다. 나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지연은 내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그들의 걱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실망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피했다. 내가 만든 비극 속에서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유진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아내의 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게 길게 숨었다. 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길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마사지샵에서 단순한 위로를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사진을 안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삶은 영원히 비극으로 남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5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아내를,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아내의 묘를 다시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마사지샵에서 단순한 위로를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아내의 묘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삶은 영원히 비극으로 남았다. 나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아내의 묘비 앞에 섰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수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로 작은 먼지들이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변하는 듯 했다. 내 성공, 내 부, 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차가운 돌멩이 하나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밤을 떠올릴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